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끝내는 엄마, 끝내주는 엄마라는 육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 육아서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떤 것이 특별하냐면 대부분 육아서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정도 된 엄마들이 육아서를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이 육아서의 주인공인 아드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까지 하셨어요. 다 장성했죠. 그래서 이런 육아서, 정말 이 아이가 얼마나 잘 자랐고 행복한 아이로 자랐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책이었고요. 저희 김유라TV에서 김영희 작가님을 초대해서 또 우리가 라이브 토크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이 육아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많은 엄마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사교육 하나도 안 시킨 아이가 서울대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 스토리예요. 어떻게 사교육 안 시키고 공부하라 소리 안 했는데 아이가 잘하게 됐을까? 그런 모든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절반 이상이 영유아,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결정적인 시기, 태어났을 때, 돌 때, 걸어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요런 때 아이에게 뭘 해주면 좋은지 실천서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린 분들일수록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아이에게 잘해주었던 그런 많은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어요. 태교서라도 좋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지, 초보 엄마로서 뭐가 힘들었는지 그런 게 써 있고요. 사회성 기르려다 큰 코 다친다, 유치원 보내놓고 고생한 이야기, 가르치지 않을 용기,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따고 있어요. 자,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전형적인 흙수저였대요. 돈이 이제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단칸방에 살기가 너무 좁아서 13평 집으로 이사를 했던 그날, 와, 이렇게 집이 넓나 싶었대요. 13평에 가서. 여기서는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다. 아이를 가진 엄마가 되니까 집이 그렇게 갖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기찻길 바로 옆이라 시끄럽고 요란했대요. 하지만 집 장만에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어서 불편을 감수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아이에게 읽어주곤 했대요. 아이가 큰 다음에도. 근데 어느 날 대학생이던 아들이 툭 던지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80년대 감성인 건 맞는데 엄마 아빠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었는지 그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편지, 기도문으로 알게 된 거죠. 이런 거 하나 써놓고 읽어주면 정말 좋겠죠. 벽에다 붙여놓든가, 아이 보는 데다. 자,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자라다 보면 자꾸 넘어져야지 걸음마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다치지 않고 막 곱게 자라고 힘든 일 없었으면 하고 바라죠. 근데 이 김영희 작가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쁜 경험들이 쌓여 인생의 자양분이 된다. 아이의 안전에 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라면 얼마든지 좋다. 긍정적인 경험만 주려고 하지 말고 나쁜 경험, 부정적인 경험, 넘어지고 다치고 아프고 이런 게 두뇌 자극에 오히려 좋다. 많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떼찌, 맘마, 까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릴 때부터 일상 언어를 들려줬대요. 이거는 많은 육아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이는 어른이 말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유아어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아이와 놀아주는 법. 첫 아이 승우를 불러놓고 요리를 했대요. 당근, 양파, 계란 등을 준비하고 씻고 다듬은 다음 썰고 볶고 담고 양념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아이한테 이건 볶는 거야. 당근을 칼로 이렇게 썰어서 프라이팬에 담으면 돼.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어느 날 오므라이스에 숫자를 썼대요. 1, 2, 3, 4 케찹으로. 아이가 1, 2, 3, 4를 보면서 눈으로 시각으로 보면서 먹겠죠. 숫자도 이제 떼는 방법을 음식. 앞으로 여러분
그 케찹 우리 많이 짜주잖아요. 애기한테 짜줄 때 하트 그만 짜고, 저 하트 많이 짰거든요. 1, 2, 3, 4. 아이가 어리다면 1, 2, 3, 4를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1, 2, 3, 4 올라갈 때 아이한테 1, 2, 3, 4 읽어주면 되게 잘 봐요. 내려갈 때 10, 9, 8, 7 해서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숫자를 좀 노출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돌 전 아이도 숫자를 알더라고요. 말 못해도 다 나중에 가르치고 하더라고요, 숫자를. 그럼 아이를 키우다가 아들 둘을 키웠어요, 이분이. 아들 둘을 키울 때 잘못하거나 이럴 때 혼낼 때 많잖아요, 우리 야단치고. 그럼 아이를 정말 사랑만 해주고 혼내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분은 아이가 의도치 않은 잘못에 대해서는 땅에 묻었대요. 실수로 오줌을 싸거나 뭘 떨어뜨려 깨치거나 뭐 잘 몰라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어려서 그런 것들. 잘한 것은 캐내어서 칭찬해줬대요. 아이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주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아이가 이제 디지털, 요즘은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이 풍요로운 이런 디지털 속에 아이에게 뭘 보여줘야 하느냐. 이분은 만화 영화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요. 정해진 시간 동안만 TV를 보게 했대요. 대신에 아이와 함께 여러 곳을 돌아다니거나 같이 요리해 먹거나 오감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놀거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연을 날려보기도 하고 공놀이를 저녁 때까지 하고 모래상자놀이를 하고 딱지를 접고 흙과 물은 놀잇감으로 최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놀며 아이들은 스스로 장난감을 만들어 놓은대요. 우리가 사실은 밖에 뛰어놀 데가 없어서 자꾸 스마트폰을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밖에 많이 있고 친구들이 다 밖에서 모래놀이 한다면 스마트폰 아이가 빠질 이유가 없어요. 이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3개월 때 첫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한 달이 지날 무렵 학부모회가 열렸어요. 유치원 원장이 나를 따로 불렀다. 그녀가 꺼낸 첫 마디는 이랬다. 승우가 자폐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대요. 우리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유치원에 갔을 때 아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산만해요. 뭐 이런 거 평을 들으면 너무 속상하죠. 사회성 떨어지네요, 어머니. 막 이런 식으로 마치 내 탓인 것처럼. 승우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대요. 유치원에 와서도 영 말이 없고 친구도 없이 혼자 노는 경우가 많으며 유치원에서 하는 학습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아이가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가 떨어진 게 되게 분리불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걸 보고 유치원을 그만두고 1년간 가정보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유치원을 선택해서 갔더니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의 평가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이제 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아이에게 뭐 부족하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이가 뗐을 때, 장난감 사달라고 할 때 첫째 아이가 떼쓰고 원한다고 막 울고 이랬대요. 근데 아이에게 평소에 약속한 것이 떼쓰고 원한다고 즉시 가질 수 없다. 둘째, 엄마와 충분히 날짜를 협의해서 선물로 사줄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이제 목표였대요. 그래서 실갱이가 있었지만 이거는 단호하게 엄마가 정한 것은 단호하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두 아드님이 그렇게 검소하시대요. 비싼 거 막 브랜드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지금 성인이 다 됐는데 아주 검소하다고 합니다. 5살 어느 날 아침 승우가 유치원 버스를 놓쳤다. 우리 이런 경우 많죠. 아이가 꼼지락꼼지락거리고 게으름 피우다가 늦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 유치원 버스 떠났어. 결석할 거니? 혼자 택시 타고 갈 거니? 이거는 네가 잘못한 것이라 엄마는 널 데려다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승우는 혼자서 택시를 타는 쪽을 택했다. 여러분 5살 아이가 혼자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했대요. 나는 택시기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했다. 다행히 나이가 지긋하신 기사분이 친절했다. 승우를 태워보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오는 택시를 잡았다. 앞에 가는 택시를 따라가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이를 보내놓고 엄마가 위험하니까 뒤따라간 거죠. 대신에 아이는 뭐예요? 아, 유치원 버스를 놓치면 내가 혼자 가야 되는구나.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책임감. 내가 책임져야 하는구나. 나의 잘못에 내가 책임지는 거를 5살짜리 애한테 시킨 거예요. 뭐 오냐 아유 너 늦었으니까 엄마 데려다 줄게. 이게 아니라.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유치원 버스를 놓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놓치고 싶지가 않겠죠. 이 아이가 4살쯤이었어요. 아파트 상가에서 100원짜리 과자를 팔았는데 과자 안에 조립용 로봇이 있었어요. 로봇 장난감. 그 로봇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는 4살짜리가 혼자서 장난감을 사러 갔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대단한 게 아이가 좀 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했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지만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베란다에서 아이를 기다렸대요. 아, 대단하세요. 뭔가 아마 슈퍼 가깝긴 했겠죠? 아이가 조립을 다 한 후에 로봇을 보면서 그 형태를 스케치북에 그렸대요. 계속 그렸대요. 4살짜리가 막 팔 어설프게 그리다가 점점 좀 구체화됐다고 합니다. 장난감이 있는 과자가 뭐가 있냐면 킨더 초콜릿. 2,000원이 넘어요. 너무 비싸요. 허접한 장난감. 근데 그런 허접한 장난감을 사는 것도 용서했다는 거죠. 양이 질을 우선한다는 논리가 맞았다. 수도 없이 그려댄 스케치북과 조립품이 아이에게는 매일의 일과였고 기쁨이었다. 많은 그림을 그리니까 아이가 질이 좋아졌대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양질 전환의 법칙. 양을 늘리면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 한 번 앉으면 스케치북 한 권을 다 그렸대요. 우리도 우리 아이가 혹시 이런 쪽에 재능이 있으면 많이 살려주면 좋겠죠. 이 아이가 5살 때요. 책 한 권을 줄줄 읽었대요. 하지만 한글은 몰랐다고 합니다. 뭐 이솝우와 로봇,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특히 좋아했고 책 읽기에 푹 빠졌다고 해요. 책 내용을 담은 카세트 테이프를 오디오로 듣고 또 들었다. 통째로 외워버리곤 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3개월까지는 한글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갔는데요. 친구들은 7살이면 한글을 거의 다 깨쳐요. 이 아이는 한글을 완벽하게는 몰랐어요. 하지만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어느 정도 노출은 있었겠죠. 어느 날 선생님이 에너지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승우가 정확하게 답변을 했대요. 승우가 에너지라는 단어 뜻을 잘 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남자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로봇 동화책에서 에너지란 단어가 끊임없이 나와요. 뭐 에너지 충전, 뭐 에너지 발사, 그래서 에너지 박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한글을 아는 거랑 책을 많이 읽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랑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도요. 1일 학습지가 유행했대요. 이 승우라는 분은 지금 저보다 1살 어리니까 84년생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학습지가 있었는데 대여섯 살에 한글과 숫자를 이미 깨친 아이들이 많았대요. 하지만 이분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읽고 듣고 깨우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도 늦게 가르치고요. 자, 가족끼리 함께하면 좋은 놀이, 모노폴리 게임. 모노폴리 하면서 경제관념과 계획, 규칙을 배울 수 있고요. 가족 간의 대화를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부루마블 게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작가님이 아이를 키울 때 좀 신념으로 삼았던 책이 루소의 에밀이에요. 루소의 에밀에 이런 구절이 나온대요. 어린이는 현재의 삶을 살면서 행복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의 삶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에게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놀아야 할 시기에는 놀이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다. 그 시절 아이가 겪을 충분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아이가 알지도 못하는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드로 아이에게 공부해라, 숙제해라, 뭐 해라가 아니라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한 거죠. 여기 아버지도 대단하세요. 아버지는요, 이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원했대요. 그 경험도 독특한 것,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을 원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서요,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 앞인데 지금부터 아이를 데리고 집에 걸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그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8살짜리 아이랑 집까지 6시간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승호는 예상외로 지친 기색 없이 팔팔했다. 오히려 승호 아빠가 녹초가 됐다. 아이는 오는 중간에 햄버거도 먹고 아빠랑 얘기도 많이 했다며 재밌어 했다. 요즘도 이 다 큰 아이가 그 얘기를 한대요. 그때 아빠랑 함께 건넌 그 한강 다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강 다리를 걸어갈 일이 평생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근데 그 어린 시절 기억, 아빠와 함께 서점에 갔다가 걸어온 기억이 평생 남는데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는 거죠. 자, 이 아이가요, 그냥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책 읽고, 아까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좋아한다고 했죠? 로봇 그림을 그리면서 중학생이 됐어요. 역시 공부에 집중하지 않았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가 조회 시간, 종례 시간에도 딴짓을 한다. 그래서 책 밑에다가 뭘 막 쓰고 있길래 갖고 나오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게임북이었대요. 소설 같기도 하고 만화 같기도 한 글들이 빼곡하게 쓰여 있었어요. 하도 공들여 쓴 노트라서 차마 압수할 용기가 안 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민영이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긴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 온몸이 찌뿌둥하다. 그럼 화살표? 오늘은 회사에 휴가 내고 쉰다. 화살표? 회사를 쉴 순 없다. 얼른 출근하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결정하잖아요. 회사를 쉰다. 회사를 간다. 회사를 쉰다는 19페이지, 회사를 안 간다, 회사를 간다, 출근한다는 22페이지. 이렇게 해서 넘기는 거예요. 22페이지에 가면 또 이 사람의 일상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 선택을 하면 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게임북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게임들이 있죠. 뭔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해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선택하는 거. 이거를 중학교 때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기숙학원에 1달짜리 보냈대요. 거기 가서 공부 습관을 좀 잡아오라고. 공부를 하라는 소리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었네요. 네. 근데 거기를 갔다가 왔는데 이 아이가 아까 말한 그 게임북이 5권, 6권을 써가지고 왔더래요. 가방을 열어봤는데. 1달 동안 5-6권의 게임북을 완성해서 온 거예요. 승호는 그곳에서 완전히 자신의 창작 세계로 빠져들었다. 눈치 볼 부모도 없으니 마음 편히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빡시게 안 시킨 거죠. 학원에서. 그러니까 아이는 수업 시간에 계속 그림 그리고 그런 거예요. 엄마도 없고. 그래서 돈 아까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디자인 학부에 들어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대요. 조형과를 가고 싶다라고 했대요. 로봇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입시 1년 전에 미술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미술 입시 학원을 수능 보기 1년 전에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다른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한다. 예종 예고를 거치는 게 엘리트 코스인데 이 아이는 학원도 안 다니고 큰일 났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 열심히 다녔대요. 오기가 생겼대요. 나와 동일한 특기를 가진 친구들과 경쟁을 하니까 막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왜? 다 내 경쟁자인데 너무 잘 그리고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자존심이 되게 세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표가 생겼고 목표가 생기니 학교 성적도 나날이 올라갔다.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데 이 아이는 수업 태도가 좋다고 칭찬을 받았대요. 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해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아이는 공부 체력이 남아 돌고 있었다. 중학교 때 학원 몇 달 다녀본 거 빼고는 공부를 강요했던 적이 없었다.
그때 아낀 체력을 지금 쏟고 있었다.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학원을 보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학원을 보내봐야 공부를 안 하니까 애가. 예. 엄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니까 포기한 거죠. 고1, 고2 때도 학원 안 다녔대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수능 공부 어떻게 했냐면 학원을 갈 시간이 없었대요. 야자 끝나고 미술을 또 해야 되니까 공부를 배우는 학원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입 미술 실기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해서 EBS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서류도 패스하고 실기도 했어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거나 뭐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대회를 나간 적도 없죠. 뭐 딱히 그런 게 없으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아기 때부터 그린 그림 그 박스, 3박스, 4박스 있는 사과 박스로 있는 그 자료를 들고 갔대요. 양손에 2박스를. 면접관 교수님들이 박스를 들춰보시고는 어렸을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그려댔네? 라고 했대요. 맨날 그림 그렸으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실기시험을 봤는데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랑 너무 다른 그림을 그려냈대요. 전국 단위로 모임 모집 인원이 실기평가마다 어쩜 그리 똑같이 그려내는지 모른다. 70%가 똑같거나 비슷했다. 학원에서 배운 대로의 전형적인 그림들이었다는 것이다. 70%는 다 버리고 30%만 건져 평가했다라고 이 대학교 입학처의 담당 교수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교를 갔냐?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를 차석으로 입학했어요. 자, 우리나라 업계 최고의 게임 회사 10군데를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요. 자,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게임 그림 그리다가 게임 북을 만들다가 디자인 학부를 가서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덕업일치, 덕질하는 것과 나의 업이 일치가 되는 취미와 특기와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에 다니다가 더 페이를 많이 받고 외국계의 기업에 다닌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김영희 작가님이 하는 말이 좋아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면서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끝내는 엄마가 될 건가요? 끝내주는 엄마가 될 건가요? 이 책과 함께 끝내주는 엄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분 둘째 아드님도 너무 훌륭하게 크셨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 댓글에다가 김영희 작가님과 라이브 방송한 거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